간절하고 열렬한 소망을 가져라. 불타오르는 소망이 진가를 발휘할 때 승리는 이미 당신의 것이다. 패배를 생각할 필요는 없다. 소망은 일시적인 패배에서 당신을 재정비시키고 당신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힘이다. 진정으로 원하는 마음을 갖고 노력한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다. 자기 자신이 인정하지 않는 한 이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 신념, 나를 움직이는 것. 2. 동료되지 않는 신념. 그것이 당신의 사고를 힘으로 바꾼다. 신념은 당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자신으로 만든다. 당신을 도전하는 인간으로 변화시킨다. 마음의 움직임은 신념에 따른다. 신념이 사고와 결합할 때 잠재의식이 자극받아 의욕과 무한한 지성이 용솟음친다. 신념과 사랑과 성은 인간의 모든 감정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충동을 수반한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여 뚜렷한 사고와 연결되면 잠재의식은 믿지 못할 정도의 힘을 발휘한다. 신념이란 일종의 정신상태다. 이것이 되풀이되는 자기 암시를 통해 잠재의식 속에 전달되고 단 한 사람을 지탱하는 지침으로 자리 잡는다.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당신을 살펴보자. 당신은 어떤 목적으로 이 책을 읽고 있는가? 그것은 아마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움직이는 어떤 소망을 성공이나 부 또는 그 밖의 것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일 것이다. 당신은 이 책에 나오는 13단계를 하나하나 읽고 이해하며 확신하고 그리고 시험적으로 실행하는 도중에 점점 마음속에 신념이 굳어지는 것을 느낄 것이다. 당신의 소망을 거듭 되풀이하여 잠재의식 속에서 생기는 도중에 당신은 강한 신념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은 무거운 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심리를 분석하면 한층 이해가 쉽다. 어느 유명한 범죄 심리학자는 처음으로 죄를 범했을 때는 누구나 자신을 정오하고 회의하지만 2번, 3번 죄를 거듭할수록 점점 익숙해져가는 끝내는 죄의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는 말했다. 이것은 어떤 정보는 계속 되풀이하여 잠재의식 속에 내새기면 차츰 그 사람의 성격이 변화하여 마침내 완전히 잠재의식 속의 사람으로 변화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애시다. 인간의 사고와 신념이 어우러지면 그 사람 자체를 새로 만든다. 건전한 사고는 건전한 인간을 만들며 나태한 사고는 무기력을 사람을 만든다. 사고의 감정에 자극받아 비로소 생명력을 갖고 행동을 유발한다. 특히 신념, 사랑, 성의, 감정이 사고와 이어지면 그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한다. 신념이 강하면 어떠한 한계도 뛰어넘는다. 자극은 잠재의식에 작용하며 사람을 변화시킨다. 신념과 같은 긍정적 자극은 그 사람을 행복으로 인도하고 나태나 비관 같은 부정적인 자극은 불행을 초래한다. 잠재의식은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사고와 이어지는 동시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고와도 이어진다. 종종 사람들은 자신이 가난한 것이나 실패하는 것을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고 단념해버린다. 이런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부정적인 사고를 잠재의식에 심으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다. 반대로 자기 암시로 긍정적인 사고를 잠재의식에
새기면 당신은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다. 잠재의식은 심령과 같은 자극을 받아 작용하지만 어느 경우든 우리는 능숙하게 잠재의식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내가 아들에게 암수를 주어 그의 잠재의식을 바꿔놓은 것 같이 어시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 스스로 변화시킬 수도 있다. 자기 암시로 자기를 바꾸려면 우선 꿈을 이루었을 때의 자기 모습을 잠재의식에 새겨야 한다. 이미 꿈을 이룬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마음속에 그림으로써 잠재의식은 신념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어느 사이인가 꿈을 현실로 이루어낸다. 어쨌든 처음에는 시험을 해봐야 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당신은 잠재의식에 자유롭게 조정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지금 당장 시험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당신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일체의 약한 마음을 버리고 적극적인 의욕을 마음에 가득 채우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적극적인 의욕과 관념을 마음속 깊이 다져 당신의 열정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강한 신념을 양성할 방법을 소개해 보겠다. 다음의 내용을 몇 번이고 반복하여 읽기 바란다. 그러는 과정에서 신념을 갖게 될 것이다. 무엇인가 되고 싶다면 신념을 갖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자, 신념을 갖자. 반드시 이루겠다는 신념을 갖자. 신념은 나의 사고에 생명을 주고 힘을 준다. 신념은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기적을 부른다. 신념은 나를 절망에서 끌어내주는 마법의 약이다. 신념은 나의 고정관념을 파괴하는 다이너마이트다. 나는 이제 신념을 지녔다. 그러므로 무서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주의 모든 것은 내 편이다. 신념은 작용을 하기란 어려운 일은 아니다. 자기 암시에 대해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암시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을까? 거듭 되풀이하여 반복하고 하는 사고는 그것이 거짓이든 진실이든 결국은 그 사람의 신념이 되어버린다. 거짓말이라도 그것을 되풀이하려 하면 그것은 진실로 믿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같은 이유다. 사람이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그러고 있는 대로 되어가는 법이다.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이게 신념인 것이다. 신념을 한 알의 씨앗으로 비유할 수 있다. 비육한 대지에 부러진 이 한 알의 씨앗, 나중에 싹이 터서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성장한 이 씨앗에서는 다시 수십 알의 새로운 씨앗이 나온다. 이처럼 신념은 새로운 신념을 낳고 이것이 반복된다. 신념에 망설임이 끼어들 틈이 없다. 신념이 모든 망설임을 없애주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쭉 찾아 헤매고 있다. 그 마음속에 있는 희미한 소원이 강렬한 감정으로 심령과 이어지며 그 순간부터 소망이 불타오른다. 그리고 이 불타오르는 소망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자신감을 기르는 5가지 법칙. 자신감도 자신의 훈련을 통해 기를 수 있다. 다음 5가지 법칙을 암기하여 매일 소리내어 말하고 실천하자. 첫째, 나에게는 훌륭한 인생을 구축할 능력이 있다. 지금은 힘들어도 참고 기다릴 것이다. 나는 절대로 단념하지 않는다. 둘째, 내가 강렬하게 소망하는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매일 30분씩 내가 이루고 싶은 모습을 마음속에 생생하게 그리고 그대로 이룰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 암시의 위대한 힘을 믿는다.
매일 10분 동안 정신을 통일하여 자신감을 기르기 위한 자기 암시를 할 것이다. 넷째, 인생의 목표를 명확하게 할 것이다. 그 목표대로 한 걸음 자신 있게 전진할 것이다. 다섯째, 나는 진리와 정의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는 어떠한 성공도 절대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기적인 목표 세우지 않겠다. 성공은 다른 사람과 협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우선 남을 위해 봉사한다. 사랑을 몸에 익히고 정오와 시기, 이기심, 나쁜 마음을 버린다. 이 자신감을 기르는 5가지 법칙은 누구나 다 실행할 수 있다. 절망을 원하는가? 행복을 원하는가? 당신이 소망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지금까지 실패를 거듭하여 가난과 절망과 비참함에 시달려온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암시의 법칙을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 암시부터 바꾸라. 그러면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신념이 기적을 낳는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고, 계획, 목표를 실행할 수 있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어떤 사고를 할지라도 혹은 어떤 계획이나 목표를 할지라도 반복된 사고는 조용히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자신의 마음속에 결정한 인생의 목표를 알기 쉬운 말로 종이에 써놓고 매일 소리 내어 읽으면 된다. 그 말은 어느 사이인가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성장하여 머지않아 폭발적인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이제 불행을 탐색하지 말자. 그 대신에 빛나는 미래를 얻자. 무엇보다도 마음이 중요하고 값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제 걱정할 건 없다. 자기 암시의 힘을 사용하면 누구나 확고한 신념을 지닐 수 있으며 커다란 용기도 따라온다. 그 후에는 잠재의식이 자동으로 훌륭한 자신을 창조해낼 것이다. 신념의 힘을 알기 위해 신념으로 삶을 산 사람들을 알아보자. 우선 첫 번째 예로 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 누가 어떠한 반론을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근본이 신념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이업을 기적이라 말해 왔으나 기적은 신념과 다르지 않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은 신념의 힘이다. 또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어떠한가? 그는 신념의 놀라운 가능성을 마음으로부터 믿는 사람이다. 그에게 오단벌, 살돈도, 군함도, 병사도 없었으니 신념이라는 위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 신념의 힘에 2억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움직이게 하는 마치 한 사람의 마음처럼 한 곳에 모은 것이다. 도대체 신념 외의 이런 아슬아슬한 고개를 수행할 힘이 무엇이겠는가? 사고의 힘이 불을 부른다. 성공하는 경영자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기 전에 먼저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업을 하려면 자신의 신념은 물론이거니와 주위의 협력도 필요하다.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US 시리사를 수립하여 억만장자가 된 찰스 스와브의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1900년 12월 12일 밤 뉴욕 오본가의 유니버시티 클럽에는 미국을 대표하는 80명의 부호가 모여 있었다. 이날 주인공은
아직 이름을 펼치지 못한 신춘일기 청년 시력과 찰스 수하부였다. 손님 대부분은 그 만찬회에 미국 재계를 뒤흔들 만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 만찬에는 J. 에드워드 시몬스와 C. 스튜어트 스미스 두 사람이 전날 피츠버그를 방문했을 때 찰스 수와브에게 받은 후한 대접에 대한 답례로 열린 것이었다. 아울러 철강업계의 신진으로 떠오르는 그를 은행가들에게 소개하는 뜻도 있었다. 그러나 만찬에 참여한 사람 대부분은 그가 얼마나 뛰어난 수왕가인지 미처 생각지 못했다. 또 뉴욕 사람들은 긴 연설을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모두에게 호감을 주려면 10분 내지는 20분 정도의 연설을 마치는 것이 좋다며 그에게 몰래 조언해 주는 사람도 있었다. 수화부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주최자 제이 머고는 역시 의리상 참석한 것처럼 보였다. 손님들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미 7, 8코스의 식사를 끝냈지만 특별한 화제가 없어 모두 주류한 듯 했다. 수화부를 알고 있는 은행가라 시력과는 거의 없었다. 그는 아직 일부 지역에서만 이름이 나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만찬회가 끝나갈 무렵에는 재계의 보수인 모건을 비롯하여 모든 참석자가 이 청년 실업가에게 완전히 반하고 말았다. 그날 밤 찰스 수화부와 연설은 문법적으로는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었으나 위트가 풍부하고 핵심을 명확하게 찌른 짜임새 있는 연설이었다. 무엇보다도 수화부가 설명한 총액 50억 달러에 이르는 대계획의 참석자들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수화부의 연설은 장작 90분이나 계속되었지만 아무도 자리에 뜨지 않았다. 모고는 곧 그를 조용히 한 곳에 있는 테이블로 들어가서 1시간을 넘게 긴 대화를 나눴다. 무심한 반응을 보이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수화부의 매력적이고 험없는 개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가 발표한 내용 중 당장이라도 실현이 될 것 같은 철강업체 저의 편성에 대한 원대한 계획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머근에게 새로운 기획 상품안을 들어왔고 투기꾼인 존 케이츠도 머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 거물 실업가 수화부의 구상을 듣고 완전히 마음을 빼앗겼다. 그의 구상은 수천 개가 넘는 중소회사를 흡수하고 때로는 이익도 내지 못하는 회사까지 모두 통합하여 거대한 기업을 만드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 구상 자체는 이미 1세대 전부터 알려졌던 것으로 철강업계에서도 존 케이츠가 자회사만을 체인화한 아메리칸 스릴 앤드와이어를 창립했고 머군과 함께 US 스릴이라는 통합회사를 만들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것들은 앤드루 케네기와 대규모 수직통합 조직에 비하면 마치 소꿉장난처럼 보였다.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단결해도 카네기의 거대한 조직에는 털끝만큼도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것은 머근이 익히 잘 알고 있었다. 왕과 스코틀랜드 노인의 앤드루 카네기는 모건의 중소기업체들이 자기 사업에 도전한 것을 감망하고 있다가 눈에 거슬릴 경우에는 가끔 음악에 일침을 놓기도 했다. 모건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므로 어떻게든 카네기를 꼼짝 못하게 할 작정이었다. 그런 시기에 스왑의 연설을 듣게 되었고 이것은 모건에게 결정적인 힌트가 제시해 주었다. 머근은 스왑의 연설을 듣고 지금까지 하던 방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이를테면 카네기의 전 조직을 매수하지 않는 한 모건의 조직은 속수무책임을 깨달았다. 1900년 12월 12일에 만찬회에서 수와보가 한 연설에는 카네기의 철강 회사가 가까운 장래에 모건에 흡수될 수도 있다는 암시가 들어있었다. 또 수와보는 국제적인 시야로 철강 업계 장래를 예측하고 합리적인 경영을 실행하기 위해 먼저 조직을 근본적으로 재편성할 것을 제안했다. 무계획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공장이나 설비를 정리 통합하여 자본을 일원화하고 원자재 유통을 개선하고 전개와 연계할 것을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수화부는 그 연설에 카리브해를 누럭질하고 다니던 해적이 얼마나 큰 잘못을 범했는지를 예를 들면서 무엇이든 독점하고 값을 엄청나게 올려 사리를 꾀하는 금융 자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다. 지금까지 방법이 얼마나 근시간적이며 전 세계 모든 분야가 발전하려고 하는 시점에 철강 시장만 독점하라는 것이 타 산업의 발전에 어느 만큼 압박을 주었는가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여기서 철강 기적을 끌어내리면 시장은 급속도로 확대될 것이며 철강은 더욱더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어 세계적인 장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수화부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겠지만 현대식 대량 생산 전략의 시조가 되었다. 유니시티 클럽의 만찬회에서 돌아온 모건은 장밋빛으로 빛나는 수화부의 계획을 생각하니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한편 수화부는 피츠버그로 들어와 철강 사업을 계속했다. 게일리나 그 밖의 멤버들도 집으로 돌아와 주식시장을 주시하면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지켜보고 있었다. 모건이 침묵을 깨고 일어날 때까지는 그다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만찬에서 듣고 나왔던 수화부의 맛있는 요리, 즉 다대적인 구상을 소화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일주일이었다. 모건은 이 계획에 따른다면 자금 조달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곧 수화부는 손을 잡으려고 생각했으나 그의 앞길을 막는 걱정거리가 있었다. 카네기가 자기 조직과 멤버인 수화부가 월가의 제왕에 손잡을 것을 알게 되면 절대 좋아하지 아니란 것이었다. 더욱이 카네기는 월가를 걷는 것조차 싫어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모건은 중개의 역으로 존 게이츠를 지명했다. 게이츠의 계략이란 수화부가 필라델피아 호텔에 머물고 있을 때 우연히 모건이 그곳에 나타난다는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운이 나쁘게도 그날 모건은 병이 나는 바람에 누역의 자택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한없이 다른 사람이 중개자가 되어 후일 수화부는 누역에서 정식으로 모건과 조회했다. 이 드라마는 마천에도 유명한 연설도 그리고 수화부와 모건과의 만남 모두가 카네기가 처음부터 빈틈없이 고안한 것이라는 주장은 경제 전문가도 있지만 사실과 전혀 다르다. 이 모든 것은 수화부와 치밀한 계획과 열정 그리고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아무도 그 만찬에 모건의 수화부가 계획에 그 정도로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흥미를 나타내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수화부는 모건의 진심의 열의를 다해 설명했다. 개개의 힘의 한계를 설명하고 새로운 이 창출 시스템을 발표하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철강계의 새로운 별처럼 보였다. 그가 절대적인 자신을 갖고 역설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다른 어떤 사람도 흉내낼 수 없었으며 또한 대충 협조하고 한몫 얻자는 사람은 일절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모건은 회의가 끝날 무렵 수화부에게 물었다. 앤드류 카네기의
밴드에게 살 수 있겠는가? 해보겠습니다. 성공하면 그 다음은 자네에게 맡기겠네. 수화부는 대답은 모구는 굳게 약속했다. 여기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과연 카네기가 사업 매도 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미지수였다. 가령 판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금액을 요구할 것인가? 지금 방법 어떻게 하면 될까? 만일 현금을 요구한다면 어찌 될 것인가? 서리빨이 내릴 듯한 추운 날씨에 수화부는 카네기를 만났다. 그들은 추위를 쫓으려고 들썩하게 잡담을 주고받으며 골프를 치고 있었다. 그다지 따뜻한 휴게소로 들어오기까지는 비즈니스에 관계된 말은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이윽고 수화부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유니시트 클럽에서 80명이나 되는 부호들을 매료시킨 그 설득력으로 번듯스러운 노사업가의 마음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은퇴하며 안락하게 예생을 보낼 수 있도록 막대한 자금을 준비했다는 것을 설명했다. 카네기는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수화부의 말을 다 듣고 난 카네기는 메모지에 숫자를 써서 그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이 값이면 팔겠네. 메모지에 4억 달러라고 써 있었다. 수화부는 열심히 설득한 결과 우선 3억 2천만 달러를 지급하고 나머지 8천만 달러는 향후 2년간 정자 업무와 무상 교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협상했다. 나중에 카네기는 데스야 횡단 여객선 간판에서 모근에게 아쉬운 듯이 이렇게 말했다. 1억 달러 더 요구해도 되었을걸. 물론 이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소동의 불을 일으켰다. 영국의 통신사는 이 초거대 조직의 세계가 허리를 펴지 못할 것이라고 세계에 전했다. 예일 대학교 허들리 학장은 이 조직은 법률로 규제받기 전까지 적어도 25년 동안은 윈신터의 제왕으로 구일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여 대합병 후 유명한 주석 투자가 킨이 마침내 달러든지 6억 달러에 이르는 다른 주도 순식간에 폭동하여 카네기는 수몇억 달러, 모근에게 신디케이트는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게이츠에게 게일리에 이르기까지 관계한 모든 사람이 각각 수백만 달러 이익을 얻었다. 그리고 38살의 수원과 수화부는 철강업계를 하나로 뭉친 US 스틸사의 사장이 되어 막대한 소득을 얻었다. 이 극적인 거대한 사업의 일환은 소망이 구체적인 가치를 창출하기까지의 메커니즘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 이 거대한 조직은 한 사람 마음속에 생겨났다. 철강과 걸부시킨 계획도 카네기의 철강회사를 매각한 방법도 같은 사람 마음속에 상상한 것이다. 단 한 사람의 소망과 신념, 상상, 그리고 인들에게 US 스틸사를 탄생시켰다. 찰스 스와보 소망과 신념이 제2 모근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글과 6억 달러나 되는 재산을 모은 것이다. 인간의 소망과 신념이 그 얼마나 막대한 자금을 만들었는가. US 스틸사는 그 외에도 크게 변형하여 미국의 최대의 기업이 되었다. 현재 철강의 용도도 확대되고 새로운 시장이 개발되어 직원이 수만 명에 달하고 있다. 막대한 부, 그것은 바로 소망 한건대에서 탄생하는 것이다. 우리의 부에 한계가 있는 것은 우리의 소망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신념은 한계를 초월한다. 당신의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꼭 한번 더 이야기를 떠올리기 바란다.